자, 이제 단문에 대해서 조금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단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 과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문장 구성 요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동사,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밸런스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사가 과연 몇 개의 명사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이 밸런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자다라는 동사는 명사를 개념적으로 몇 개를 필요로 합니까? 누가 잔다 이기 때문에 하나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밸런스가 하나다. 그 다음에 던지다 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명사를 몇 개 필요로 할까요? 자, 던지다는 누가 무엇을 던지다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두 개 필요로 하는, 논항을 두 개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주다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다는 과연 몇 개의 논항이 필요할까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동사마다 또는 서술어마다 몇 개의 논항 또는 몇 개의 명사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밸런스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emantic role과 grammatical role이 있는데요. semantic role은 이 문장에서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의미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차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볼까요? 영희가 공을 찼다 라고 할 때 영희는 의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은 또 의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는 의미적으로 그 행동을 한 행위자다 해서 행위자 역할이라고 말하고요. 공은 차다라는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대상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대상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면 발로 공을 찼다 할 때는 발이 뭐가 됩니까? 그 행동을 하는데 도구가 되죠. 그래서 도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롤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이 명사가 주어냐 또는 직접 목적어냐 간접 목적어냐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냐에 따라서 문법적 역할이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어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과연 사인 랭귀지는 스포큰 랭귀지와 똑같은 어순을 가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가 어떻게 오는가 이게 저희들의 궁금증인데요. 보통 주어, 목적어, 동사를 쓰는 사인 랭귀지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쓰는 사인 랭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문장 속에서 어순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배운 후에 명사구 속에서 수식하는 말들이 어떤 순서로 오는가 하는 것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topicalization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topic, 주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제를 문장 맨 앞에다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콩은 영희가 좋아해. 원래 이 문장을 일반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희는 콩을 좋아해 하는데 이 콩을이 앞으로 쭉 가면서 콩은 하고 은이나 는이 붙죠. 우리말은 이렇게 토픽에는 은이나 는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콩은 이게 토픽이에요. 영희가 좋아해 하고 이 토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문장들을 topicaliz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에는요. 센텐스 타입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의문문과 명령문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 부정문과 긍정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onominalization, 어떻게 대명사로 만드는가. 우리 약간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시, 인덱싱을 통해서 대명사화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대명사화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런 대명사들을 생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한국어는
이걸 대명사를 생략하는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영어는 그럼 과연 대명사를 생략하는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걸 물어봤을 때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어는 어떻게 답하죠? 보통? 먹었어. 자, 먹었어 앞에 주어와 목적어가 다 생략이 돼 버렸습니다. 너, 나, 밥 먹다 이런 게 다 생략이 됐어요. 그렇다면 대명사가 생략되는 그런 언어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Did you eat lunch?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I did it 하고 I라는 명사를 꼭 써주고요. 그 다음에 it라는 대명사를 꼭 써줍니다. 그래서 영어는 프로 드랍을 허용하지 않고요. 한국어는 프로나운을 드랍시키는, 안 써버리는 그런 프로 드랍 랭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인 인트로덕션과 펑셔널 컨스티튜언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과를 인트로듀스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컨스티튜언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기능을 담당하는 문장 구성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단문 관련한 내용을 전체를 먼저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성분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보면서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 1 sister. 자, 이거는 뭐냐면 I나 my를 말합니다. 그래서 my sister란 말이죠. my sister라고 해놓고 index 3A. 자, my sister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tomorrow, 내일 다시 index 3에 여기를 또 가리킵니다. 그리고 work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y sister, 우리 여동생은 내일 일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 여동생을 먼저 말하고 나서 tomorrow, 내일, 그리고 그 애가 일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네거티브 마커를 썼습니다. 아니다 라고 non-manual 마크에서 neg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서술어는 어떤 것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기술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구성 요소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저먼 사인 랭귀지를 보시죠. 자, tomorrow school possessive daughter cake bake. 자, 이거는 bake라는 서술어가 이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죠. 사건이라는 건 정말 사건, 사고의 사건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이벤트, 어떤 일이 일어난 걸 표현해준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tomorrow, 내일, school, 학교에서 possessive one daughter니까 우리 딸이죠. 내 딸이 케이크를 bake, 만든다, 굽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벤트를 나타내고요. 이 bake가 또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 딸과 케이크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굽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verbal predicate이 동사형 서술어죠. 이것이 결국 이벤트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딸과 케이크의 관계를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문 볼까요? possessive father swim. 이 경우도 동사형 서술어가 이벤트를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수영하고 계신다 라는 어떤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보실까요? vegetable healthy 하면은 vegetable은 건강에 좋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healthy라는 adjective가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었는데요. 이런 형용사형 서술어가 vegetable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장 보실까요? possessive brother doctor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possessive one이니까요. my죠. my brother, 우리 남동생이 의사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의사는 명사형 서술어죠. 명사도 서술어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명사형 서술어가 my brother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보면은요,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모두 다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묘사할 때도 있고 어떤 것의 속성이나 관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명사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까요? Possessive daughter cake와 같은 명사구들은 bake라는 동사의 논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논항은 영어로 말하면 argument라고 하는데요. 자, bake라는 동사가 실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무엇을 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rgument는 굉장히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possessive to father이라는 명사는 수임이라는 동사의 argument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수임 혼자 나오면은 말이 안 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argument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vegetable healthy도 마찬가지입니다. healthy라는 서술어에 대한 argument로 무엇이 healthy지? 라고 할 때 vegetable이 라는 식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닥터라고만 하면 누가 닥터지? 라고 할 때 my brother 하고 닥터의 서술어에 대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아규먼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hool 첫 번째 문장에서 schoo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시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school은 애정트로 없어도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사인데요. 왜 없어도 될까요? 자, bake를 생각해 볼 때 누가 무엇을 굽느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말들은 꼭 없어도 되는 adjunct라고 이야기합니다. adjunct는 부가어,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에서 있어야 되는 요소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복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constituents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이런 구성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predicate,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argument, 설명해주는 애들의 논항이 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adjunct, 좀 부가적으로 그 문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verbal predicate, adjectival and nominal predicate. predicate 종류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때로는 명사도 predicate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제는 좀 자세히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